이런 컨벤션 이제 수요는 계속 있습니다.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다. 컨벤션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수요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째, 국제화 개방화. 계속 만나야 돼. 국제적으로 글로벌화 돼가고 있다는 것이 자꾸 만나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정보 지식에 대한 욕구가 점점 증가되고 있어요. 새로운 정보, 새로운 기술, 가치 있는 정보, 새롭고 가치 있는 정보와 새롭고 가치 있는 지식을 갖다가 갖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선 평생 교육, 항상 이 교육의 욕심을 항상 했죠. 어르신들도 항상 교육의 욕심이 있듯이, 그래서 평생 교육원이라는 게 대학교에 갑자기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옛날에는 없던 건데. 하여튼 이런 교육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배워야 산다, 뭐 배워야 뭐 저저쩌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계속 증가. 그다음에 기업이 수요가 되게 많아요. 직원들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 신상품을 갖다 발표할 때도 필요하죠. 다음에 직원들 교육할 때도 필요하죠. 신상품이 나오면 교육할 때 필요하죠. 또 직원들 서비스할 때도 필요하죠. 직원들 워크샵, 으쌰 팀빌딩 할 때도 필요하죠. 이런 것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협회나 학회가 또 요구가 되어 늘어나고 있다. 협회가 학회가 점점 늘어나거든. 우리나라에도 없던 협회 학회들이 계속 생겨요. 왜? 국제로 다른 나라에 있으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그 회의에 참석하려면 협회가 생기고 학회가 되고, 새로운 직업군이 나오면 거기에 관련된 게 협회가 생기고 학회가 생기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것이 뭐한다? 국제화되고 개방화되니까 서로 경쟁을 입히게 되죠. 경쟁을 하게 되면 더더욱인데나 뭐야? 협회나 학회가 어떤다? 그걸 유치해 와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싶어 하겠죠.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 이 국제화 개방화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업계에 뛰는 사람들은 경쟁 체제가 자꾸 심해지거든. 다른 데서 자꾸 치고, 여행업계도 지금 외국이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죠. 이스피디아, 에어비앤비 이런 거 치고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투어 막 이런 데서 좀 밀리고 있고 그런 게 있죠. 하여튼 글로와 국제화 개방화가 결코 뭐 저기 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찌 됐건 이건 흐름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컨벤션 개최가 국가 위주로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이미지 제고 플러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국제 컨벤션에 노력을 많이 기울여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민간 단체, 이건 이제 학회협회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단체들의 NGO도 자꾸 늘어나죠. 자기의 목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런 컨벤션을 자꾸만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주제는 예전엔 정치, 외교, 경제, 스포츠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주로 하게 되지만 이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환경까지 인류의 현황까지 하게 되니까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서도 많이 뛰어들고 있는 추세다. 두 번째는 정보 지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죠. 이제는 정보에 집중해서 정보 시대에선 지식 사회로 넘어간다. 왜? 정보는 너무나 많아졌어요. 바다 같은 정보. 정말. 그러나 이 중에서 중요한 걸 뽑아서 나한테 지식화를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식화. 정보는 되게 많아요, 주변에. 근데 어느 게 나한테 가치가 있는 정보인지 지식화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식경제 사회로 계속 전환 중입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이 되게 중요하다. 이 컨벤션에 참가하는 이유는 그 정보, 나와 관련된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그것만 이렇게 모아두잖아요. 중요한 거, 발전된 것들을 갖다 모아두게 되죠. 그래서 이 IT 산업은 약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네이버에 가면은, 구글에 가면 온갖 정보가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것이 뭐다? 컨벤션이 이걸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컨벤션 네트워킹 매체고 커뮤니케이션 매체, 컨벤션은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를 갖다 교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필요한, 이게 여기에 맞는 건지 저게 여기에 맞는 건지, 이게 맞는 뉴스, 맞는 정보인지 틀린 정보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건데,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 그러니까 전문가들과 모여서 이런저런 정보 교류를 하다 보면 그걸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컨벤션은 그러한 그 네트워킹 매체,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평생 교육입니다. 역시 아시다시피 정보는 너무나 많고 너무나 범람돼 있어 편중돼 있다. 지금 현재 가장 이게 현재 사회에서 문제점입니다. 편중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지각적인 오류를 범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되죠. 여튼 그렇지만 여기서 불필요한 정보를 없애버리고 비정보 이런 것들 저기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성. 그래서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별해서 지식하는 과제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게 자체가. 그 정보 지식. 그다음에 컨벤션 지속적인 수요가 계속 발달한다. 이런 것들이 모여야 되니까요. 정말 필요한 지식은 뭐, 필요한 정보는 뭔지, 그걸 어떻게 지식화해야 되는지 전문가들하고 계속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러다 보면 그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컨벤션도 평생 교육하는 이 수요의 증가도 한 역할을 해주고 기업 수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지식 경제가 이제 도입이 돼야 돼 경영 시스템이. 근데 지식 인력이 비중이 늘어난다. 이젠 단순히 노동만이 하는 게 아니라 지식 있는 것이 그다음에 클로저의 참여의식, 생산성도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다음에 기업의 이해관계자들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시키는 옛날처럼 갑질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러기 위해선 항상 워크숍이라든가 인센티브 투어라든가 팀빌딩을 한다든가 이런 그 회의를 자꾸 컨벤션을 일으켜 놔야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를 나누게 되고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그 기업도 마찬가지로 컨벤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게 되죠.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인데요. 컨벤션의 그 수요 요인 중에 협회와 학회가 계속 증가가 돼요. 국제화 개방에 따라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고 경쟁 체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패러다임이 변화된 경쟁을 해야 돼요. 이제는 다른 협회와 다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대학에 속한 나라에서 행사들을 많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현안 문제의 제기 해결 이런 시민 행동, 시민 운동을 갖다 자꾸만 내세운다. 그래서 NGO가 자꾸 필요하게 되니까 컨벤션을 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 협회와 학회의 자체 무한 경쟁 체제. 그리고 협회와 학회의 재정 확보 차원 컨벤션을 해야 주최 측이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돈을 먹는 하나의 수입원으로서도 해야 되고, 다음에 이러한 현안 문제를 제시하는 협회의 본연의 기능을 해주기 위해서도 자꾸 컨벤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협회와 학회의 증가로 인해서. 아시죠? 그래서 컨벤션의 수요 요인은 어떤 거다라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컨벤션 산업의 이제 그 효과에서 효과야 뻔히 우리가 그 관광 산업의 효과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컨벤션은 이제 국제 회의다 보니까 국가 홍보 측면, 즉 이미지 제고, 이미지 개선, 국제적 지위 향상이 상당히 영향이 크다라는 이러한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서 이제 평화 통일, 뭐 외교 정책이 구현되는 이런 국가적인 홍보 측면이 일반적인 우리는 다른 관광 산업의 어떤 행사들에 비해서 좀 더 월등히 높다 정도 생각하시면 됐고, 사회 경제적이야 지역 소득, 세수 효과, 고용 증대 이건 여러분 다 알고 있고, 관광 측면에 딴 거보다도 이거는 관광 비수기 타격에 기여한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일반 관광은 뭐냐 성수기 때 많이 몰리고 비수기라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컨벤션은 비수기 때 타겟책에 대안으로서 상당히 유효한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대부분 비수기 때 행사들이 되게 많아요. 저 또한 올가을에 국제 대회를 하나 유치를 해서 진행을 하기로 돼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관광지 측면에서 영향력이 크다 보시면 되고요. 예전 이제 주최 측하고 개최 도시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 주최 측의 그 입지가 상당히 강화된다라는 거, 정보를 교환한다라는 걸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보 교환의 어떤 수단이라고 컨벤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컨벤션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 교환의 촉진. 그래서 주최 측에서는 주최 측의 이제 입지가 강화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CV라든가 컨벤션은 그 지역 산업이나 지역 경제와도 연결되는 그래서 관광 비수기 대책이라는 건 당연한 거고, 개최 도시나 국가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이고 관광재는 이런 것들은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효과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서는 컨벤션 센터입니다. 컨벤션 센터 이제 뭐죠? 회의와 전시를 개최하도록 대중들의 집회 시설, 어떤 다목적 공간이 될 수 있다. 다목적 공간은 무엇을 할 수 있냐? 전시회를 열 수 있다. 이기지비션,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전시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디스플레이, 트레이드 쇼죠. 트레이드 쇼가 열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컨벤션 센터고요. 그다음에 각종 회의, 기업의 미팅, 그다음에 국제회의라고 할 수 있는 컨벤션,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추고 있고요. 또한 이벤트도 열릴 수가 있죠. 공간 자체가 상당히 크고 넓기 때문에 각종 이벤트도 열릴 수 있고, 그리고 각종 연회까지도 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해주는 것이 바로 바로 컨벤션 센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행사를 진행해 주는 것이 컨벤션 센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런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거다. 그럼 이런 컨벤션 센터 대한민국은 얼마나 있을까?
2016년 현재 11개 도시의 컨벤션 16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국제적으로는 완전히 했던 거는 좀 약하지만 그나마 고향의 킨텍스, 일산이죠. 킨텍스 면적이 10만이 유난히 넘을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10만이 넘는 걸로서 간신히 UFI 전시회 협회에서 국제적인 규격을 인정한 것은 킨텍스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타리 클럽 행사 이거 하려다가 못했죠. 규모가 우리가 안 돼서 유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서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독일은 제일 큰 게 뭐냐면 36평방입니다. 근데 이거에서 킨텍스의 3배 이상이 4배 가까이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독일은 제일 큰 게 그러니까 킨텍스가 4개가 뭉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킨텍스 가보신 분들은 딱 이게 떠오르겠지만은 엄청나게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내가 세계 20위권이에요. 20위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국제회의를 많이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서울이라든가 대한민국이 국제회의를 갖다 많이 유치할 수 있었다는 건 참 대단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5위권 도시 평균이 보통 21만인데 21만인데 우리나라는 제일 큰 게 10만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코엑스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거죠. 코엑스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렇게 됐었어요. 코엑스였었어요. 그러다가 여기에 뭐라 그래야 되냐 컨벤션 플러스 컨벤션에다가 플러스 이그지비션까지 집어넣어서 COEX로 바꾼 게 1998년도에 바꿨어요. 처음에 진 거는 1979년도에 코엑스라 이렇게 이 명명을 하고서는 어떤 전시 이런 개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의 개념에서 접근했던 거예요. 전시 정도만 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 회의도 갖추고 된 거는 제가 고려는 공적으로 코엑스로 바꾸면서 1998년도에 본격적으로 갖추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략적으로 서울에 한 4개 있고요. 구미에, 대구에, 경주에, 창원에, 부산에, 제주에, 광주에, 군산에, 대전에, 인천에, 고향에 이렇게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데 면적을 일단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어디가 제일 큰가? 고향이 10만이에요. 나머진 다 코엑스가 36,000. 그리고 세택이나 AT센터는 같은 경우는 7천, 만도 안 되는 거, 8천도 안 되는. 그다음에 부산이 조금 커요, 46,000. 그래 봐야 킨텍스의 반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그다음에 별로 큰 게 없다. 대구 쪽에 기껏해야 엑스코가 자체가 22,000. 다음 대분이 많이 안 되는. 김대중 센터가 12,000 정도. 그러니까 규모가 되게 작은 것들이라는 거죠. 코엑스의 대부분이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의 지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저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컨벤션 센터를 갖다가 입지 조건에 따라 한번 또 유형을 나눠봤어요. 입지 조건에 따라 어디에 있나, 도시명에 있나, 아니면 신도시 쪽에 있냐, 그다음에 테크노파크냐. 테크노파크는 그 지역에 있는 산업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하는 그 전시회죠. 그다음에 이제 리조트냐, 어떤 바닷가라든가 이런 관광지 쪽에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도시명은 어때요? 기존 도시의 경제, 인구 등을 자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코엑스 삼성역에 있는 거죠. 삼성역에 있는 게 이렇게 도시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신도시형은 신규 개발 지역에 이제 그 킨텍스입니다. 고향에 있는 킨텍스 있죠. 고향의 킨텍스가 지역 산업의 핵심으로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 이제 신도시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테크노파트는 그 지역에 있는 산업과 연계한 거, 그래서 그 산업 촉진이 목적입니다. 트레이드 쇼가 하신다고 산업 촉진의 목적으로 테크노파크형이 있다. 이거 산업단지와 같이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대구에 있는 엑스코입니다. 그다음에 리조트형, 제주죠, ICC, 제주 ICC 역시 그 한라산이라는 제주도라는 지역 관광 인프라로서 지역 관광 산업과 연계해서 상승 효과를 누리게 만든 것이 리조트형이다. 그래서 이렇게 4개 도시명, 신도시형, 테크노파크형, 리조트형으로도 이렇게 입지 조건에 따라 컨벤션 센터를 나누고 있고요. 각각의 그 컨벤션 센터를 갖다 좀 더 자세히 그 핵심은 뭐냐 보게 되면 서울에 있는 코엑스, 삼성역 전시 컨벤션, 그다음에 다른 센터를 위탁 운영을 해주는 용역을 대행해주는 것은 이제 주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는 세택이죠. 이건 중소기업에 있는 거죠. 중소기업을 갖다가 대상으로 수출 중대의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세택이다. 그것도 도심에 있으니까 도시형. 그다음에 또 같은 도시명인데 양재역 쪽에 보면 주로 농수산물 수출하는 걸로 특화를 시킨 거다. AT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에는 이렇게 3개가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 이걸 넣어주기도 합니다. DDT 동대문 센터.
동대문 센터도 작기는 하지만 그것도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패션을 갖다 중심으로 특화해서 만든 도시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일산의 킨타에서 이제 신도시형이죠. 국내 최대 10만이 넘는 유일한 그건 산업저의 국제적인 산업정에서 열리면 다 킨텍스가 간다. 근데 킨텍스는 안타까운 게 뭐가 없다. 바로 앞에 숙박시설 잘 안 돼 있으니까 또 하나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장점인 줄 알았더니 단점이 뭐냐면 서울이 가깝다. 서울이 가까우니까 킨텍스에서 컨벤션을 하고 잠은 서울에서 잔다. 즉 돈은 서울에서 쓴다. 고향 일산시를 원래 신도시에 그래서 한 건 뭐예요? 지역 산업을 발전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 지역을. 근데 킨텍스가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숙박이든 뭐 소비든 다 서울 가서 한다. 서울이 원체 진입이 가까우니까 1시간도 안 걸리니까 서울 진입이. 어쨌든 그러나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산업정제를 중심으로 한다. 국내 최대로서. 창원은 이제 첨단 생산 기술, 지역 생산자하고 연결해서 맞는 것이 있고 신도시에. 다음에 이제 전라도 광주는 김대중 광주의 문화와 어떤 그 광학이라 그러죠. 광학센터. 그걸 해서 전라도 특화센터로 만들어냈고요. 송도 컨벤시아는 이제 국제 업무단지. 그러면은 송도 쪽에 보게 되면은 이제 공항이 가까우니까 인천공항이 가까우니까 거기에 뭐가 많죠? 또 국제 학교가 많죠. 또 이런 것이 연결돼서 국제 업무단지 소재에서 만들어낸 것이 송도 컨벤션 센터다. 대구의 이제 엑스코는 섬유죠. 대구는 옛날부터 섬유하고 광학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첨단 의료까지. 그래서 대구에서는 그 한약재 같은 이런 의료 축제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돼서 만든 테크노파크다. 그러니까 대구에 이제 단지가 대한민국에 원래 대구가 제일 먼저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산업단지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대구에. 그래서 대구가 소비 시장이 되게 큰 거예요. 산업단지 걸때서 그래서 인구도 그렇게 많은 거고. 그다음에 지스코 군산에 있는 그 새만금이죠. 지역에 이제 산업단지 군산 그쪽에 새만금 쪽에 이제 그 산업단지를 많이 밀집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산업단지에 연결되게 해놨다. 다음에 구미코도 마찬가지. 구미가 이제 디지털 전자산업의 거기에 이제 마케팅 지원을 한다라는 그 산업을 갖다 촉진시키는 역할로 해서 구미가 만들어졌고. 제주 ICC 역시 리조트죠. ICC. 제주 ICC 레저와 비즈니스를 연계해서 관광 인프라 활용되는 제주 ICC. 다음에 이제 하이코는 역시 경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최대의 그 관광에 연결돼 있죠. 그래서 그 호텔이라고 문하고 연결된 것이다. 다음에 이제 백스코 역시 컨벤션과 영화제, 해양수산, 관광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건 부산이라는 도심에도 위치하고 있지만 리조트형도 같이 연결돼 있는 부산의 백스코의 역할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DCC 대전 여기는 이제 R&D예요. 완전 연구를 위해서 과학 인력과 연구가 풍부하게 대전에 또 그 엑스포까지 그 대전에 이제 엑스포 그 박람회까지 열렸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같이 맞물려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컨벤션 센터 이제 주요 시설 한번 알아볼까요? 주시설이 있고 아무래도 지원 시설이 있고 관련 시설이 있겠죠. 주시설은 뭐냐면 전시장, 대회의실, 중소회의실, 오디토리움이 주시설이다. 지원 시설은 이제 로비나 5개 광장, 비즈니스 라운지, VIP룸, 주차장, 식당과 매점을 갖다가 지원 시설이라고 보고 관련 시설은 이제 숙박이죠. 그다음에 위락, 임대 사무실 같은 이런 거가 있다. 주시설은 전시장을 보게 되면 이 전시장은 전시회도 열리고 콘서트도 열리고 대형 회의도 열리고 각종 이벤트도 하게 되죠. 이 전시장을 보게 되면 통합도 할 수도 있고 분할도 가능해요. 그래서 300명 이상도 뭐 500명 이상 1000명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 천정이 되게 높습니다. 천정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도 과연 할 수 있는지. 왜냐면 개막식 같은 건 상당히 천정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물건을 하여가는 그래도 물품이 반입 경로도 되게 그 어떤 물건이 들어오는지를 보죠. 높은 것도 높이가 상당히 높은 것들도 물건이 들어와서 전시를 해야 되니까 이런 높이도 우리는 항상 그 현장의 그 공간을 고려하면서 해야 되는데 여튼 이런 전시장이 있다. 근데 이런 또 전시장의 특징은 관리비나 폐기물, 기본 임대료 이런 거를 갖다 최대한 낮추는 친환경적이고 폐기물 처리비도 낮추는 그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 전시장의 그 컨벤션 센터 전시장의 가장 큰 역할들이다. 주로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말씀드리지만 임대하는 거예요. 임대를 하게 되고 본인이 그 컨벤션 센터 주관하는 회의는 알아서 쓰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임대를 많이 하니까 소위 협회, 학회 여기에 관련된 단체들에게 임대를 해줘서 임대료 갖고서는 컨벤션 센터는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대회의실, 어떤 학회라든가, 그다음에 대형의 연회 이런 것을 열릴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대회의실은
전시실은 산업 제품을 갖다가 전시를 하지만 이건 회의죠. 그래서 300명 이상이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그랜드 볼륨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수용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고정식이나 이동식의 무대에도 항상 존재를 해줘야 됩니다. 스크린이나 음향 장비, 프로젝터들이 제공이 돼줘야 된다 하는 것이다. 중소회의실은 뭐냐? 대략 100명에서 200명. 근데 이것도 통합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옆에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들을 갖다가 그 옆에 보시게 되면 이미지에 보시면 이 벽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부술 수가 있어요. 부순다기보다 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을 해가지고 오히려 또 늘 대형의 뭐 대형까지는 아니더라도 300명 이상 정도도 수용이 하다. 근데 원래 중소는 100에서 2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장소로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긴 등록도 커피 브레이크를 고려한 로비 공간이 항상 필요하다. 항상 뭐든지 이런 공간이 필요해요. 회의를 하게 되면 그 앞에 키트라 그래서 이제 회의 참석자들한테 나눠주는 물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피도 마실 수 있어야 되고 등록 장소도 해줘야 되고 등록 장소에서 배지도 나눠주고 이름표도 나눠줘야 되는 이러한 공간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로비 공간이 항상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서 이제 오디토리움이에요. 저는 오디토리움이 항상 행사를 하면서 이걸 오디토리움이라고 부르는구나라는 걸 용어를 여기서 이제 몇 년 전에 알게 됐는데 오디토리움이 뭔지 아세요? 오디토리움은 간단하게 해서 극장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극장식이다. 극장식 좌석을 갖췄다. 이게 오디토리움입니다. 이거는 무엇보다도 다른 데에 비해서 중소형 대형실이라든가 회의실 이런 데 보는 것보단 조명이나 음향이 아주 전문적으로 갖춰져 있다. 왜? 여기서는 공연 같은 걸 좀 많이 하고 발표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주로 하는 것은 이제 상품 발표회 같은 걸 또 많이 해요. 신상품 발표회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음량이나 조명 시설에 되고 1000명 이상이 수용할 수 있는 장소, 코엑스나 백스코, 엑스코, ICC 제주 등만이 가능하다라고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정부센터 이제 컨벤션 센터 나중에 지금 현재 제가 지원 시설이라든가 관련 시설들은 뭐 특별히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알 것 같으니까 그거는 빼버렸고요. 컨벤션 센터 이제 운영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협회에서 주로 운영을 할 수밖에는 없다. 그래도 왜 지역 산업과 연계한 산업전의 비중이 되게 높기 때문에 컨벤션 센터는 일반적으로 여기서 다 운영을 하게 되고 또한 어떤 운영의 영리적인 수익보다는 전 마이스 산업을 통해서 경제적 사회 파급 효과를 더 그 지역의 파급 효과를 더 찾아야 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협회에서 주로 운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컨벤션 센터 건립 목적이 또한 더불어서 지역사회 특화 산업 활성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비록 수익이 적더라도 이렇게 정부에 관련된 기관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den센터에 대관 산업으로서는 돈을 많이 벌어요. 대관 산업. 이걸 임대료 받는 거죠. 소위에서 임대료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 하는 전시 사업. 이것도 마치 임대료지만 주관하는 경우엔 이제 직접적으로 트레이드 쇼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전시 기획 사업. 여기에만 아니라 전시회라든가 어떤 국제 같은 그런 기획 사업도 같이 하는 것이 컨벤션 센터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행사 대행을 하죠. PCO 측에서 하게 되고 부대 시설을 또 임대를 하게 되죠. 조그만 소규모라든가 다음에 새로운 신사업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최 측이 대관 수익 갖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센터 운영비를 위해서 대행 사업도 하고 부대시설 임대도 하고 새로운 사업도 개발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민간 주최자들이 수익성이 맞지 않아서 못한다 그러면 주최 컨벤션 센터가 주간 회의를 해서 진행을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산업의 어떤 연계에서 파급 효과를 올리고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영리적인 목적보다는 이런 파급 효과, 부가가치에서 직접적으로 컨벤션 센터가 주관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사업으로서는 이 코엑스 같은 경우에는 위탁 사업을 많이 해요. 군산, 창원, AT 센터들을 전부 다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해준다. 그래서 돈을 받는 거죠. 소위 해서 AT 센터는 창원이나 군산 쪽 구미코나 이런 데선 대신 어떻게 해요? 임대료서 수익을 받아낸다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 이제 백스코 같은 게 부산이죠. 카페, 요트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운영을 해요. 임대 사업을 합니다. 카페를 운영해 가지고 임대 사업을 받고 임대해서 카페도 운영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돈을 수익 사업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요트를 운영해서 이렇게 하는 건 장점. 왜? 바닷가를 끼고 있으니까.
그 특징을 제대로 알면서 신규 사업을 하면 되죠. 킨텍스 같은 경우는 전시에 킨텍스 TV를 갖다가 TV를 만들어 가지고요. TV 채널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생한 전시의 현장을 갖다 전달하면서 TV보다 수신료나 이런 걸 받는다. 제주도 마찬가지죠. 제주도는 그 ICC에서는 시금 수역에서 캐터링 부서 사업부를 만든 거예요. 그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캐터링 사업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을 따로 또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사업에도 뛰어들어서 센터 운영비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다. 단순히 임대료 전시 사업만 해가지고는 그 센터를 운영하기는 조금 부족하니까 나름 이렇게 신산업들도 발전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컨벤션 센터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을 가지고 있고 지역사회의 동반 성장을 이루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이미지가 더 올라가는 컨벤션 센터가 기부 활동도 많이 하고 사회봉사, 지역 마이스 산업과의 상생 협력, 그다음 복지시설 협약들도 이루는 것이 컨벤션 센터가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이고요. 여기 컨벤션 센터의 인력은 지금 어떻게 배치가 돼 있냐? 이 컨벤션 센터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관리 파트하고 컨벤션 센터를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운영. 그다음에 저 PCO와 같이 그 전시라든가 국제 회의를 갖다가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분야에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진다 보시면 되고요. 그 CVS 같은 이런 그 마케팅 분야에는 좀 더 많이 약 50에서 많게는 70%까지, 많게는 7대3, 적게는 5대5 정도로 나눠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마케팅에 좀 더 집중적이다. 왜냐면 전시나 국제회를 자꾸 유치할수록 좋겠죠. 킨텍스가 안 되면 다른 데서 해도 되니까요. 아시죠? 다음에 이제 해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컨벤션 센터가 어떤가? 서울이 이렇게 작아요. 서울이 일단 이렇게 작다. 4만이 안 넘잖아. 코엑스도 3만 6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서울은 일반적으로 작다 전반적으로 좀 작죠. AT 센터나 세택을 합쳐도. 그러나 도쿄는 확실히 크다. 전시의 면적이. 그 싱가포르는 이만큼이나 독보적. 그러니까 국제회의나 어떤 전시 면적은 서울이 따라가기가 힘들죠. 싱가포르.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가락 안에 들어있다라는 건 서울이 유치를 너무 되게 다 잘하고 있다.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싱가포르, 일본, 마카오를 봤을 때도 서울은 좀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데가 어디냐? 46만 독일에 있습니다. 하노버에. 36만이 아니라 46만이네요. 엄청나죠? 킨텍스의 4배 반 이상이 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도 또 독일이에요. 독일에 또 있다. 프랑크푸르트. 여긴 또 36만. 이것만 합쳐서 80만이 넘어요. 대한민국은 다 합쳐서 24만, 25만인데 다 합쳐서 이 두 개만 해도 또 독일이 어디 있는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또 28만. 독일이 엄청나다. 또한 독일 또 여기 있어요. 여기 18만. 여기서도 꼴찌한 것도 이것도 킨텍스보다는 크다. 근데 여기 이제 중국이 많이 뛰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드디어. 광저우에 34만짜리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중국도 이런 전시 컨벤션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대한민국은 여기 들어갈 수가 없죠. 그냥 킨텍스가 10만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아주 저 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전시 컨벤션 기획사 이번 시간 시작하기 전에 PCO 홍보 영상을 제가 틀어드렸잖아요. 그때 전시 컨벤션 기획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이 자격증에 대한 어떤 필요한 시험이라든가 1급, 2급, 여러분들은 1급은 딸 수가 없고요. 2급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급을 갖다가 한번 노려보는 것도 이쪽에 관심이 있다라면 그래서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진로를 방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자, 오늘도 변함없이 출석과제 좀 말해보시고 회의 주최자 첫 번째죠. 회의를 한번 분류해보세요. 누가 주최하느냐에 따라 주최했다는 회의 종류가 되게 많죠. 그다음 컨벤션의 수요 요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컨벤션의 수요 요인, 컨벤션을 자꾸만 해야 되는 어떤 그 원인들 있죠. 요소 찾는 사람들, 그런 단체들, 기관들, 그것들 다 있겠죠. 그걸 보시면 돼요. 컨벤션 센터, 코엑스 같은 거죠. 입지 조건에 따른 유형.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컨벤션 센터 이름을 좀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입지 조건에 따라 컨벤션 센터의 그 유형이 좀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하나씩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컨벤션 센터의 주요 시설 중에 오디토리움은 과연 무엇인지 아시죠? 오디토리움은 무엇인지 설명하십시오. 다음에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시 면적으로 가진 전시
전시 컨벤션 센터 어디 나라에 있죠? 독일에 있다고 생각하시죠. 독일에 있다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 알 수 있죠. 거기 쓰시면 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전시 면적 가진 그 센터의 이름과 면적도 같이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성해서 제 이메일 touchito@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